박성준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박성준 의원입니다. 총장님, 이제 배임에 대한 얘기가 요새 계속 나오는데 제가 이제 배임죄에 대한 것을 좀 찾아보니까요. 그 동안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법이더라고요. 배임 법률이 굉장히 어렵고, 그렇죠, 배임이요. 예, 무죄도 많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야당에서 이제 배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라든가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있었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사업도 있었고, 특히 오세훈 시장의 뉴타운 사업이라든가 세빛 둥둥섬 가보셨어요 혹시요? 그 사업은 실패한 사례로 좀 꼽혀 있죠. 아라뱃길 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들 사업에 대한 것도 배임으로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공영개발, 민관 합동개발로 인해서 한 사업이고, 4대강 사업이라든가 지금 얘기한 세빛 둥둥섬, 뉴타운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이라든가 특정 사업자에게 일반적인 특혜, 편의를 제공해서 그야말로 어떻게 된 거죠? 국민과 시민에게 손해를 끼친 사례라고 좀 꼽힐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다시 그러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건가, 배임죄로? 총장님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배임은 기업 범죄,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주로 취급되는데요. 네네. 그 기업인들 대상 배임에 대해서도 기업인들이라든가 저희 자유주의자들은 이게 경영 판단을 해친다라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그 범죄인데, 이 사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공법인, 공적인 어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임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더더욱 많은 고려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민간 개발 사업보다 지금 얘기한 민간 주도 개발 사업이라든가 주택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대장동 같은 경우는 어쨌든 5천억이 넘는 이익을 환수한 사업이고 상당히 성공한 사례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민간 개발, 부산의 LCT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 개발하면서 다 빼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당시 지자체라든가 관계자들에 대한 배임죄를 다시 적용해서 수사를 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이론적으로 검토는 가능할 것 같은데, 법 적용하는 거는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설계 단계, 그러니까 그 개발 사업의 단계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배임 여부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 이런 논리를 지금 야당에서 이제 펴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이어졌던 국가 지자체의 도시 계획, 국토 개발 계획이라든가 산업단지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끝난 사업 아니에요? 네. 사후에 그러면 사전 단계에 있었던 그 개발 설계 단계에 있던 것들을 지금 사후에 다시 수사하고 이것을 배임죄를 적용해서 수사하겠다, 수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의 논리가 가능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가능한 겁니까?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다는 말씀 조금 전에 드렸고요. 또 그래서 조금 지자체나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할 점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살펴봐, 저는 이제 법률가가 아닌데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하나가 뭐냐면, 배임은 단순히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라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의에 대한 것들을 밝혀야만 배임죄가 성립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고의는 어떻게 밝힐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 판례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네네. 특정한 어떤 의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얻는 이익들, 가령 본인이 아니더라도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랄까, 하여튼 그 이익을 본 사람과의 관계랄까, 이런 것들을 밀접하게 여러 가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개발, 우리가 얘기한 민간 개발의 영역도 인정해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이나 기업들이 창조적인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 창출하는 것,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에 그런 내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수사를 하겠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잘못하면요.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창의적 사고까지도 이윤을 창출한 부분에까지도 배임죄를 적용해서 수사할 수 있다. 이런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번 대장동 개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 배임죄 적용을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총장님께 좀 여쭤보는 겁니다.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번 사건은 어쨌든 고발이 돼 있고 저희들이 쟁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서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가 이렇게 쭉 보면 이제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에 수사를 진행하는 게 맞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반적인 정략적인 공격, 그러니까 야당의 공격이라든가 전략적인 어떤 논평이 시작됐을 때부터 수사가 시작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는 증거에 따라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증거가 예. 있으면 혐의가 짙어지는 것이고 증거가 없으면 혐의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부분은 좀 지적을 해주고 싶고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보면 이 배임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이 사건을 적용할 때 위험한 발상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러면 이 사건의 핵심은 누구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천화동인 1호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화천대유, 천화동인 1호 이 수익 배분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화동인 1호가 누구 것이냐가 이 화천대유와 이 이익 배분 구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김만배 씨가 그 녹취록, 정영학의 녹취록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 그러면 이 사건의 핵심은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밝히는 거라고 좀 생각이 하게 되는데, 총장님의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저번 그 서울 고지검 국감 때 중앙검사장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 네. 총장님, 오늘 남욱 변호사 새벽에 들어왔잖아요. 네. 남욱 변호사가 왜 들어왔을까 저는 갑자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나름의 어떤 상상을 좀 해봤는데 총장님은 왜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제가 볼 때 2015년에 이 사업 계획을 하고 2019년에 수익 배분 구조를 가지고 김만배, 남욱, 정영학 네 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근데 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남욱 변호사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권 무효가 되고 만약에 이 사업 자체가 불법성으로 드러났을 경우에 남욱 변호사는 모든 재산이 몰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법이 드러났을 경우 추징 보전으로 추징이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놀랬을 거예요. 아, 이게 내 재산이 다 몰수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처음에 사업할 때 형님 동생 하면서 수익 나눠가면서 의리 찾았겠죠. 근데 보통의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배분 구조가 문제가 있을 때 의리를 저버리고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남욱의 전형적인 모습은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는 것은 불법에 의해서 자신의 재산이 몰수될 것을 두려워해서 신속하게 들어와서 뭐를 하냐면 자기 재산을 보호하게 들어온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남욱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한다고 하면 이 화천대유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앞서 얘기한 김만배가 그분이 누구고 이 실질적 소유주가 누구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남욱의 생각을 좀 들여다보면 이 사건은 좀 실제 접근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저한 수사를 남욱 씨에 대해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